사람은 누구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한 지붕 아래 사는 남편조차 그런 두 얼굴을 갖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제가 썰밤 가족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얘기는 남편의 충격적인 이중 생활에 대한 건데요. 마지막에 누구도 예상 못한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소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처음 만난 건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에서였어요. 당시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일에만 매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 제가 보기 안쓰러웠던 걸까요? 친구가 적극적으로 제게 소개팅을 권하더라고요. 내 남자친구 아는 형인데 사람이 진짜 진국이더라. 한번 만나만 봐, 응? 에이, 됐어. 나 요즘 일 때문에 바빠. 그럴 정신 없어. 희선아, 너 평생 일만 하다 네 인생 끝낼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소개팅은 좀 낯간지러워. 그걸로 잘 되는 사람도 별로 없다더라. 한 30번 만나면 한 번 잘 될까 말까라는데 연애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네가 지금 전남친이랑 헤어지고 회의적이게 된 모양인데 이 오빠 진짜 괜찮아. 내가 보증한다니까. 공기업 다니고 성실하고 뭐랄까 되게 착실해. 희선이 네가 딱 좋아할 스타일이야. 제발 나 믿고 한 번만 만나봐, 응? 친구가 하도 애걸복걸하니 난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대체 얼마나 괜찮은 남자길래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상대는 겉모습이 그렇게 멋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키도 거의 저만 했고요. 외모도 길거리 지나다 보면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특색 없는 얼굴 중 하나였죠. 여자를 사귀어본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유희선 씨라고 했죠? 저는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좀 어색하게 굴어도 이해해 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저도 소개팅이 처음이거든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일단 밥부터 먹을까요? 제가 미리 식당을 예약해뒀는데.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남자의 서툰 모습이 오히려 더 제 마음을 잡아 끌더라고요. 사실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여자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여자 다루는데 능숙하고 바람둥이였던 전 남친보다는 좀 어리숙해 보여도 한 여자한테만 최선을 다할 것 같은 소개팅남이 더 낫겠다 싶더군요. 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니 결혼을 생각한다면 이만한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다행히 그분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더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약속 장소에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고요. 제가 하는 말은 늘 진지하게 경청해줬어요. 제 생일이나 기념일엔 항상 잊지 않고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해줬고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와 사귄 지 얼마 안 돼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남자친구는 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병문안을 오고요. 진짜 가족처럼 마음을 많이 써줬어요. 부모님도 그런 남자친구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죠. 오죽하면 엄마가 제게 그러더군요. 희선아, 요즘 세상에 저만한 신랑감도 없으니까 꼭 잡아라. 사람이 성실하고 수더분한 게 참 마음에 들어. 엄마도 참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신랑감 운운해. 본 기간이 뭐가 중요해. 너도 얼른 결혼해야지. 다른 여자가 채가기 전에 꽉 잡아. 마치 엄마 말을 들은 사람처럼 남자친구가 한 반년 후 제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아무래도 자기 나이가 있으니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말 멋없는 청혼 멘트였지만 그쯤엔 저도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많이 커진 상태라서요. 이 남자와 함께라면 그래도 불행하게 살진 않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귄 지 2년도 안 돼 결혼식을 올렸고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하나 낳았죠. 자식을 절실하게 바랬던 남편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갓 태어난 아들을 끌어안고 연신 아이고 예뻐. 우리 튼튼이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다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아들이 태어난 뒤로 결혼 생활에도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어요. 그쯤 남편은 안정적인 공기업을 그만두고 대기업으로 이직했는데요. 공기업이 안정적이긴 해도 월급이 정말 적거든요. 제가 임신과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남편 외벌이가 됐는데 아무래도 남편의 월급만으로 세 가족이 먹고 살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장고 끝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더 큰 회사로 이직한 거였죠. 아무래도 사기업의 회사 규모도 더 크다 보니 남편의 업무량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늘 칼퇴하던 사람이 밥 먹듯이 야근을 하고요. 가끔은 주말에도 출근해야 했죠. 자연스레 육아와 살림은 모두 제 몫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남편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도 힘든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은 언젠가부터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했고요. 소파나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아이가 울든 악을 쓰든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자기 손으로는 물 한 잔 떠먹지 않았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이었어요. 아들은 생후 몇 달 동안 잠투정이 심했고요. 저는 밤낮 없이 아들을 달래느라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집안일도 밀려 있었고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였죠.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독방 육아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지요. 몸은 나날이 지쳐갔고 마음도 한없이 고단해졌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노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 사이의 균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쯤에 시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모아둔 전 재산을 날리고요. 심지어는 몇 천만 원에 달하는 큰 빚을 지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긴 했지만 저는 그건 시부모님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웬걸 남편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빚을 갚아주기로 한 거예요. 시어머니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당장 앞에 시부모님이 계셔서 아무 내색은 못하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따졌죠. 여보, 아버님 빚 진짜 당신이 갚아주기로 했어? 그 아버지 진작에 회사도 은퇴하셨고 벌이가 없잖아. 모아둔 돈도 전부 날렸다는데 자식인 내가 갚아야지. 아니 그걸 왜 당신이 갚아? 집을 팔아서라도 두 분이 해결하셔야지.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만약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렇게 큰 빚을 지게 됐다고 해봐. 그때도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적어도 전부 다 갚아드린다고 하진 않았을 거야. 아니 그 전에 당신하고 상의부터 했을 거라고. 그야 당연하지. 돈 버는 사람이 난데. 뭐? 그럼 내가 돈을 안 버니까 나하고는 애초에 상의도 안 했다는 거야?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당신 허락이 왜 필요한데? 남편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혔어요. 물론 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일을 그만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놀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살림에 육아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받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서 유찬이 키우고 살림하고 하는 것만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만데. 유찬이가 뭐 남의 애야?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당연한 거고 살림도 당연히 주부가 해야 할 일이지. 그걸 무슨 돈으로 환산을 해? 그렇게 따지면 나도 당신 공짜로 먹여 살리고 있잖아. 그거 다 돈으로 받아내 볼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맘 같아선 그냥 확 이혼하고 싶었는데요. 채 걷지도 못하는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또 그럴 수가 없더군요. 며칠 뒤 남편이 자기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면서 숙이고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후 남편과 저는 조금씩 냉랭한 사이를 유지하며 지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죠. 아니 사실 행운을 가장한 불행이 아니었을까 싶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엔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바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거였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출근했던 남편이 갑자기 나간 지 30분도 안 돼 제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우리 됐어! 아파트 됐다고!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지난달에 넣었던 땡땡 아파트 있잖아. 그거 당첨됐어. 방금 문자 확인하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당첨됐다고. 세상에, 말도 안 돼. 그거 경쟁률 엄청 셌잖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어요. 좁은 전셋집에서 셋이 옹기종기 살던 삶에서 벗어나 드디어 우리만의 새 집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 너무 벅찼죠. 남편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들떴고요. 우리 복권 당첨된 거나 다름없어. 두고 봐 여보. 내가 그 집 입주할 때 최고로 멋진 집으로 꾸며줄 테니까. 미래를 약속하는 남편의 말에 그간 서운했던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희 가정에도 좀 봄날이 찾아오려나 했죠. 하지만 청약 당첨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사기엔 저희 부부가 가진 돈이 너무 적었어요. 계약금은 어떻게 모아서 냈지만 나머지는 전부 대출을 받아야 했고요. 매달 남편 월급의 절반 이상이 대출 원금과 이자로 빠져나갔죠. 안 그래도 시부모님 빚을 갚느라 빠듯한 상황인데 저희 부부와 아들 생활비까지 더해지니 통장 잔고는 당연히 빵꾸가 났어요. 카드값은 점점 쌓여만 갔고요. 마이너스 통장 금액은 커져만 갔죠. 저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어요.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아이 옷도 중고로 구입하며 아등바등 살림을 꾸려갔는데요. 사실 그렇게 절약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네요. 그 와중에 남편은 일 핑계를 대며 집안일은커녕 아이 돌보는 일조차 거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TV를 보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더군요. 게다가 남편 역시 대출금 때문에 느끼는 경제적인 압박이 컸기 때문일까요? 언젠가부터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제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집이 너무 더럽다는 등, 자기 양말 빨래가 안 되어 있다는 등 아주 사소한 이유로 화를 냈죠. 뭐야, 내일 신을 양말이 하나도 없잖아. 빨래 안 했어? 했는데 아까 유찬이 이유식 새로 만드느라 아직 개질 못했어. 건조대에 있으니까 내일 나갈 때 걷어서 신어.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베란다 가서 양말 찾고 있어. 그냥 지금 개서 서랍에 넣어줘. 나 하루 종일 유찬이 보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다 이제 좀 앉았어. 양말 정도는 당신이 좀 개주면 안 돼? 그러자 남편이 긴 한숨을 내셨어요. 당신은 좋겠다. 뭐 하다 힘들면 그냥 나한테 다 시키면 되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뭘 또 다 시켰다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다 내가 하잖아. 집에서 아주 팔자 좋아. 그 말에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어요. 화를 참으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뭐? 팔자가 좋아? 당신은 집에서 내가 하루 종일 놀고 먹는 줄 알지? 정작 난 유찬이 보고 집안일 하느라 24시간이 모자란데. 유찬이 지금이야 좀 자지. 더 어렸을 땐 잠투정이 얼마나 심했어. 나 하루 서너 시간도 채 못 자고 하루 종일 유찬이 달랬어. 그 와중에 당신 아침 저녁 차려 대령하고 집안일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당신은 언제 유찬이 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아준 적 있어? 물 한 잔이라도 자기 손으로 떠먹은 적 있냐고.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당신이 소리를 지르게 하잖아. 어떻게 날 팔자 좋은 여자 취급해? 안 그래도 쪼들리는 살림, 당신 부모님 빚 때문에 더 쪼들려서 요 몇 년 내 건 속옷 한 장 새로 산 적이 없어. 그 비참함을 당신이 알아?
억눌려 있던 경제적인 압박감에 대해서도 토로했는데요. 남편은 진지하게 들어주긴커녕 비웃더군요. 참나, 당신 자기 연민이 좀 심하다. 다른 여자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 그 와중에 나가서 돈도 벌어온다고. 당신도 그렇게 쪼들리는 거 알면 나가서 돈 좀 벌어오든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세를 부리긴?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정말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에게 저는 밥통, 청소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 잘났어. 그럼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애도 키워주고 살림도 해줄 그런 여자 찾아. 난 더는 못해 먹겠으니까. 뭐? 더는 못해 먹겠다니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해. 난 유찬이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갈라서자고. 그렇게 말하며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짐을 싼 다음 자고 있던 아들을 챙겨 밖으로 나왔죠. 남편은 넋이 나간 건지 아니면 본인도 이혼할 생각이 있는 건지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하더군요. 그 야밤에 목적지 없이 한참을 걷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차마 친정 부모님에게 갈 수는 없었고요. 급한 대로 친한 친구에게 연락해 며칠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다행히 그 친구도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요. 제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해줬죠. 전 진심으로 이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진 않더군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친구와 몰래 연락을 한 것 같더군요. 당장 소금을 뿌려 내쫓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웬걸 갑자기 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요즘 일도 너무 힘들고 대출 이자며 아버지 빚짐에 계속 쪼들리다 보니까 예민해져서 괜히 당신한테 화풀이했어.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라. 어? 난 당신이랑 유찬이 없이는 못 살아. 알잖아. 이제 와서 이렇게 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이미 마음 정리했어. 돌아가. 여보, 유찬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나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로 남고 싶지 않아. 유찬이한테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내가 잘할게. 어? 남편이 아들을 언급하며 매달리자 다시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남편도 그걸 느꼈는지 집요하게 아들을 물고 늘어지더군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편견부터 갖잖아. 우리 유찬이 아직 앞길이 9만 리인데 그런 족쇄를 달아줘야겠어? 당신이 언제부터 유찬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다고 그래? 내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힘들다고 애 한 번 안아준 적 없으면서. 나도 알아. 내가 죽일 놈이었지. 근데 이제 달라질게. 당신이랑 유찬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게.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줘. 남편이 달라지겠다는 약속 앞에서 결국 저는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또다시 같은 실수 반복하면 그땐 진짜 끝이라고. 제 경고에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짐을 챙겨 아들과 집으로 돌아갔죠. 그 뒤로 남편은 정말 달라졌어요. 퇴근하면 곧바로 아들을 안고 놀아줬고요. 주말엔 함께 장도 보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기 시작했죠. 답지 않게 외교도 부리면서요. 여보, 나 요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하며 확인도 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변화에 저희 부부 사이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옛날처럼 웃음이 나오기도 했고요. 때때로 분위기를 잡고 부부관계를 나누기도 했죠. 그러던 중 드디어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 날짜가 다가왔어요. 돈이 없어서 최소한의 인테리어만 하고 가구나 가전도 대부분 쓰던 걸 가져갔는데요. 그래도 드디어 내 집이 생긴다는 설렘과 기쁨에 참 행복하더군요. 여전히 대출 원금과 이자는 큰 부담이었지만 남편과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자며 각오를 다졌죠.
입주 후 한 반년은 나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니 생활 환경이 정말 말도 못하게 좋아졌고요. 주변 이웃들이나 경비 아저씨도 다행히 다 좋은 사람들이었죠. 딱 한 사람, 옆집 여자만 빼고요. 저희 집이 아무래도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까 1인 가구에 비해선 생활 소음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미친 듯이 고성을 지른다거나 하루 종일 방방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옆집에서 벽을 위협적으로 쾅쾅 두드리곤 했어요. 처음엔 왜 저러나 싶었는데 얼마 안 가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옆집 여자가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와 조용히 좀 하라고 따졌거든요. 702호 아예 좀 조용히 시켜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저희도 조심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린 나이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옆집 여자와 마주쳤는데요. 날카로운 눈빛과 쏘아붙이는 말투에 기분이 참 상하더라고요. 물론 겉으로 티는 안 내고 늘 사과했어요. 방음벽도 설치하고 아들이 조금만 울어도 달려가 끌어안는 등 소음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했고요. 하지만 옆집 여자는 어찌나 예민하던지 나중엔 청소기나 세탁기를 돌려도 찾아와 항의했어요. 결국은 남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가서 얘기할게. 아니 그렇게 소음에 예민하면 자기가 단독주택 가서 살아야지. 여긴 공동주택이잖아. 그렇다고 싸우는 건 안 돼. 여자 혼자 사는데 당신이 찾아가서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걱정하지 마. 최대한 젠틀하게 얘기할 테니까. 지금 당신이 같은 여자라고 더 만만하게 봐서 이러는 것 같아.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남편은 그렇게 옆집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같이 가겠다고 해도 괜히 긁어부스럼이라면서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잘 얘기했어. 앞으로는 항의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 그 여자가 그렇게 순순히 물러났다고? 생각보다 얘기가 잘 통하던데? 남자가 가니까 쫀 건지 뭔지.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요. 진짜로 이후 옆집 여자의 항의가 또 끊겼어요. 오히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도 하고요. 괜히 말을 걸어올 때도 있었죠. 그 변화가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의아했어요. 남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렇게 태도가 바뀐 건지 궁금했죠. 하지만 남편에게 물어봐도 뭐 별말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냥 어린애가 있으니 이해해달라고만 했다 하더군요. 그 정도 얘기는 이미 저도 했었는데 역시 같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가서 말을 한 게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미스테리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제게 주는 생활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해서 물어보니 글쎄 승진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이런 반구 말도 없었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진급했는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축하 파티라도 했을 텐데. 아이 축하 파티는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여튼 올해 우리 회사 매출도 괜찮아서 성과금도 나올 거거든? 당분간 돈 걱정은 없으니까 당신도 생활비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괜히 궁상 떨지 말고. 알겠지? 남편의 그 말에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클수록 들어가는 돈은 많아지지 아파트 관리비도 생각보다 훨씬 비싸지. 아들의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께 맡기고 저도 나가서 일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남편이 승진해 월급이 늘어나니 어찌나 기쁘던지요. 덕분에 대출금을 갚는 속도도 빨라졌고요. 생활도 예전처럼 쪼들리지 않게 됐죠. 물론 남편이 다시 바빠지긴 했어요. 부서 이동 후 한동안 칼퇴도 하고 좀 여유롭게 일하는 것 같더니만 승진한 뒤로는 다시 야근이 잦아졌죠.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고마워서요. 큰맘 먹고 보약까지 한지 해먹였네요. 남편이 감추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계절이 두어 번 정도 바뀌고 난 이후였어요.
어느 날 정기적으로 열리는 아파트 주민 반상회에 참석했는데요. 회의가 끝난 뒤 아랫집 아주머니가 절 붙잡고 갑자기 뜻밖의 말을 꺼내더군요. 아유, 702호 세대, 남편 간수 좀 잘해야겠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내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요즘 내가 일 때문에 좀 늦게 집에 오거든? 근데 새댁 남편이 글쎄 밤마다 주차장에서 그 누구야, 그 701호 사는 젊은 아가씨, 그 아가씨랑 같이 있더라고. 네? 옆집 여자랑 저희 남편이요? 그래, 새댁 남편이 701호 아가씨 차를 같이 타고 있던 적도 많다니까. 그제 물어보니까 뭐 701호 아가씨가 주차가 서툴러서 대신 해주는 거라던데 새댁도 알고 있었죠? 당연히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모른다고 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우선은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죠. 아, 네, 알고 있었어요. 아유, 그래? 새댁은 참 마음씨도 고와. 701호 아가씨가 주차가 서툴다고 그걸 남편이 대신하게 해줘? 그러다 정분 날지 누가 알아? 조심해. 남녀 사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 네. 조언 감사합니다. 그래. 아유, 기분 상한 건 아니지? 난 그냥 혹시라도 새댁이 모를까봐 얘기해 준 건데. 아니에요. 기분 상하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랫집 아주머니에겐 대충 둘러댔지만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죠. 갑자기 남편이 옆집 여자 소음 문제를 자기가 해결했다며 기세등등히 하던 것도 생각이 났고요. 뭐지? 그때 소음 문제 관련해서 따지러 갔다가 눈이 맞은 건가? 설마...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진짜 바람 피우는 거면 몰래 만났겠지. 주차장에서 왜 그러겠어. 아닐 거야. 그냥 옆집 여자가 주차 좀 도와달라고 한 거고 남편이 거절을 못한 거겠지. 내가 오해할까봐 굳이 얘기 안 한 거고. 그렇게 불안을 달래보려고 해도 제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맘 같아선 남편에게 당장 따져묻고 싶었는데요. 남편 성격상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 같더군요. 오히려 딱 잡아떼고 있던 증거까지 없애버릴까봐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일단 남편에겐 말하지 않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잡을 순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과 회사만 왕복하는 눈치였고 핸드폰도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었죠. 다만 확실히 주차장에서 늦게 올라오는 날이 있긴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야근하느라 늦는다고 했는데요. 보통 10시 넘어 들어오면 주차장에 더 오래 있는 것 같더군요. 그날이 바로 그랬어요. 슬쩍 나가보니 옆집 여자도 아직 안 들어온 것 같더군요. 그걸 알고 나니 아랫집 아줌마의 남편 간수 잘 하라는 말이 또다시 생각나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 인간이 정말 그 옆집 여자랑 바람이 났나? 설마 아니겠지? 호의로 주차만 좀 해주고 만 거겠지? 근데 주차를 왜 대신해줘? 흑심이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별의별 생각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고민 끝에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죠. 그냥 바로 내려가면 남편에게 걸릴 위험도 있고 바로 현장을 목격한다는 보장도 없어서요. 우선 렌트카라고 해야 하나요? 그 공유 차량 서비스에 가입해 차 한 대를 빌려왔어요. 제가 장롱 면허긴 해도 면허가 있긴 있었거든요. 차를 평소 남편이 주차하는 자리 앞쪽에 놔두고요. 남편이 10시 넘어서도 집에 안 들어오는 날 그 안에 들어가 몰래 남편을 기다렸죠. 마치 형사들이 잠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들은 인근 사는 친구에게 하룻밤 맡겨준 상태였고요.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섰어요. 다름 아닌 남편의 차였죠. 남편은 제 앞쪽에 차를 대고요. 바로 내리지 않고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그렇게 한 10분쯤 기다렸을까요? 주차장에 또 다른 차 한 대가 들어섰어요. 흰색 경차 안엔 다름 아닌 옆집 여자가 타고 있었죠.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남편도 옆집 여자의 차를 발견했고요. 옆집 여자가 내려서 조수석에 올라타자 자기가 후다닥 그 차 운전석에 올라타더군요. 그리고는 아랫집 아줌마의 말처럼 정말로 그 여자 대신 주차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기막힐 노릇이었죠. 마음 같아선 당장 뛰쳐나가 남편과 옆집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싶었어요. 제 상식선에선 가정 있는 남자가 외간 여자 대신 주차를 해준다는 게 흑심이 없고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일단은 꾹 참았는데요. 이윽고 눈앞에 펼쳐진 경악스러운 광경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웃집 여자가 진한 스킨십을 나눴냐고요?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니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목격한 건 불륜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주차를 마친 남편이 가방을 열어 여자에게 무언가를 내밀었는데요. 여자가 그걸 한 입에 털어넣더니 갑자기 그대로 까무룩 정신을 놓는 거예요. 남편도 놀랐는지 그 여자를 마구 흔들다 입에 손가락을 넣어 토하게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여자는 아무런 의식이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여자에게 독극물 같은 거라도 건네준 게 아닌가 잔뜩 겁이 났어요. 남편 역시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죠. 결국 당황하던 남편은 그대로 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했는데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을 불렀죠.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여기 땡땡 아파트 주차장인데요. 저희 남편이 옆집 여자를... 저는 간략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다행히 집 근처에 경찰서가 있어서 경찰들이 바로 출동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신고를 한 사이 남편은 공동현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나가서 남편을 붙잡았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아니 이제 퇴근했지? 당신은 왜 밖에 있어? 유찬이는? 잠깐 친구 집에 맡겼어. 왜? 내가 오늘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유찬이한테 옮으면 안 되잖아.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사실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설마 남편이 뭔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굳었죠. 옆집 여자가 영영 못 깨어나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옆집 여자가 있던 차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앉아있던 옆집 여자의 상태를 살폈죠. 놀란 남편이 재빨리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설마 다 본 거야? 뭐? 당신이 이 여자 차 대신 주차해 준 거? 아님 뭔가 건네준 거? 다 봤구나. 보고 있었으면 진작 티를 냈어야지. 왜 음침하게 몰래 봐? 지금 그게 중요해? 대체 이 여자한테 뭘 준 거냐고? 뭘 먹었길래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제 질문에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날 못 믿고 잠복한 것도 기가 막힌데 뭘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 못 믿어서가 아니라 못 믿을 짓을 하니까 그렇지. 아랫집 아줌마 말로는 이 여자 차 대신 주차해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던데 대체 이 여자랑 무슨 사이야? 방금 이 여자한테 준 건 대체 뭐고? 무슨 사이야. 그냥 이웃집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내가 언제 당신 두고 딴짓 한 적 있어? 난 그냥 이 여자가 주차가 너무 힘들다길래 가끔 도와준 것뿐이야. 방금 이 여자한테 준 건 회사에서 받은 비타민인데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그래서 나눠준 거라고. 이웃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비타민을 먹고 기절해? 내가 알아? 뭐 비타민이 몸에 좀 안 받나 보지. 아니 너무 피곤해서 잠든 거거나.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게 남편과 얼마나 실랑이를 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옆집 여자가 눈을 떴어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더니 절 발견하고 놀라서 몸을 일으켰죠. 이봐요, 괜찮아요? 아가씨, 이 사람이 준 거 먹고 갑자기 기절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네? 네? 기절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서. 별일 아니었고요. 전 이만 올라가 볼게요. 아니요, 가긴 어딜 가요. 말해봐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진짜 우리 남편이 준 게 비타민 맞아요? 저는 그대로 도망가려는 옆집 여자의 팔을 잡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흥분한 얼굴로 소리치더군요.
당신 그만 좀 해.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일을 키우고 난리야? 남편은 잔뜩 화가 난 채 저를 쏘아보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올리며 저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어요.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집에서 하는 것도 없이 팔자 좋게 살면서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따지고 들어? 누구 인생 망칠 일 있어? 또다시 남편이 저를 팔자 좋은 여편네로 취급하는 순간 머리가 확 돌았어요. 절대로 다신 그러지 않겠다더니 남편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위협적인 태도에 겁을 먹으면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신 안 그러겠다더니 또 날 하는 일 없는 사람 취급하네? 그게 당신 본심이었구나. 당신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어디 두 눈 똑바로 치켜들고 대들어! 당장 눈 안 깔아? 눈 안 깔면 어쩔 건데 뭐 진짜 한 대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해봐 어디! 그럴 용기 있으면 어디 한번 때려보라고! 이 여편네가 진짜 이씨! 그래 오늘 어디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남편의 손이 금방이라도 저를 때릴 것처럼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손이 제 뺨을 가격하려던 바로 그 순간 주차장 입구 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섰어요. 처음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세히 보니 경찰차였죠. 차에서 경찰들이 우르르 내려 저희를 둘러싸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뭐야? 당신이 경찰 부른 거야? 그래. 아까 이 여자가 기절했을 때 바로 경찰 불렀지. 당신이 죽인 줄 알았단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래. 내가 무슨 배짱으로 사람을 죽여? 남편은 기막혀 하면서 펄쩍 뛰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있어서 그런지 더는 제게 손을 못 대더군요. 남편은 황급히 손을 내리고 뒤로 물러났고요. 옆집 여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그 사이 저는 얼른 경찰에게 달려갔고요. 제가 방금 목격했던 상황과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죠. 저희 남편이 이 여자한테 뭔가를 건넸고요. 그걸 먹은 여자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요. 그게 뭔지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 말로는 비타민이라는데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제 말에 남편이 얼른 경찰에게 다가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거 오해예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진짜 회사에서 받은 비타민을 준 것뿐이라고요. 피곤해 보여서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남편의 말을 믿지 않고 곧바로 남편과 옆집 여자의 소지품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가방에서 수상한 약봉투가 발견됐는데요. 겉면엔 다이어트가 어쩌고 하는 말들이 써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약 같진 않았어요. 이게 뭔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잠시 경찰서로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니 제가 왜 갑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아니요, 전 못 갑니다. 아니 안 가요. 전 잘못한 거 없으니까 데려가고 싶으면 영장 가져오세요. 남편은 경찰과 신랑이 아닌 실랑이를 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경찰들을 밀치고 도망치려고 하더군요. 분명히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소리였죠. 쓸데없는 정은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럴수록 공무집행 방해로 가중처벌만 돼요. 남편은 채 100m도 못 가서 경찰에게 다시 붙잡혔어요. 그리고 손목에 수갑까지 채워진 채로 경찰차에 태워졌죠. 그 모습에 겁이 났는지 옆집 여자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경찰에게 연행됐고요. 저 역시 참고인 자격으로 함께 가게 됐네요. 경찰서에서 밝혀진 남편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건넨 건 다름 아닌 불법 다이어트 약이었어요. 저 모르게 동창회 꿰매 넘어가 다이어트 약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단순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시작한 알바 개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약이다 보니까 돈이 제법 됐던가 봐요. 나중엔 주객이 전도돼서요. 회사 일도 등한시하고 그 약 파는 일에만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많은 생활비를 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앞서 굳이 언급은 안 했는데 사실 옆집 여자가 좀 많이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평소 살이 찐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걸 알고 남편도 처음 소음 문제로 옆집 여자를 찾아갔을 때 대뜸 다이어트 약을 선물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파는 건데 효과가 정말 좋으니까 한번 먹어보라고요. 옆집 여자는 반신반의하면서 그 약을 먹었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자 그때부터 남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약을 구매해온 거예요. 굳이 차 안에서 만났던 건 옆집 여자의 고집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혹시라도 그 약이 뭔가 문제가 되면 남편한테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기 차 안에서만 거래했다고 해요. 차 안에선 블랙박스로 자연스럽게 다 기록이 남으니까요. 또 누군가에게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주차를 도와주는 거라고 둘러댈 수 있었고 말이죠. 옆집 여자의 의심대로 그 약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요. 중독성이 있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약이었죠. 옆집 여자가 복용 후 갑작스레 정신을 잃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전혀 몰랐던 남편의 이중 생활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경찰서에서 바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는데요. 남편은 역시나 이번에도 울며불며 매달리더군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나도 다 잘해보려고 한 짓이야. 어떻게든 당신이랑 유찬이 먹여 살리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그런다고 당신이 한 짓이 정당화가 될 것 같아? 그거 엄연한 범죄야. 이 나쁜 짓이라고. 알아. 누가 모른대? 나 콩밥 먹어도 할 말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나 손가락질해도 할 말 없다고. 근데 당신만큼은 내 편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저와 아들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건 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의도 자체는 순수했다고 믿었어요. 다른 불순한 동기가 아니고 정말로 빚을 갚으려고 저와 아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이 감추고 있던 경악스러운 비밀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은 그 이웃집 여자에게 단순히 다이어트 약만 판 게 아니었어요. 아랫집 아주머니가 괜히 남편 간수를 잘하라고 한 게 아니더군요. 맞아요. 남편은 그 이웃집 여자와 따로 육체적인 관계도 맺었던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의심했던 대로 바람을 피웠던 거죠. 그런 주제 뻔뻔하게 제게 용서를 구하다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당신 장난해? 나랑 유찬이 두고 그 여자랑 붙어먹은 주제에 어떻게 나한테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와? 아 여보, 내가 절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 여자가 먼저 날 꼬셨다고. 나도 남잔데 여자가 그렇게 대놓고 유혹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고 배겨? 딱 한 번뿐이었어. 그러고 나서 나도 엄청 후회했다고. 다신 그 여자 안 보려고 결심도 했다니까? 그러면 안 봤어야지. 결국 계속 만나면서 바람도 피우고 돈도 받고 다 한 거잖아. 그건 어쨌든 한 명한테라도 더 팔면 그만큼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유찬이 장난감도 사주고 당신 예쁜 옷도 한 벌 해주고 싶어서. 됐으니까 가짜는 변명 그만해. 그리고 다시는 나랑 유찬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니. 설마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범죄자의 외도까지 한 당신을 내가 어떻게 계속 믿고 살겠어?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나한테 남은 건 이제 당신이랑 유찬이 뿐인데 나 버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혼 얘기에 남편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그렇게 처절하게 매달리니 마음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요. 뼈아픈 배신을 2번이나 당했기 때문일까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지를 때 나랑 유찬이 이를 각오도 했어야지. 당신이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위자료랑 양육비도 청구할 거고 상간녀 소송도 당연히 걸 거야. 그 여자도 남의 가정 파탄낸 죄값 치러야지.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옆집 여자와도 따로 만남을 가졌죠.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여자가 제 남편과 붙어먹은 상간녀이기 때문에 가능했네요. 옆집 여자 역시 고압적으로 굴 땐 언제고 제게 눈물 콧물 쏟으며 빌기 바빴어요. 잘못했어요, 사모님.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살면서 뚱뚱하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편분을 보면서 자꾸 욕심이 났어요. 그분도 제가 싫지 않은 눈치였고요. 칼자루를 제가 쥐고 있어서일까요? 이웃집 여자는 은근슬쩍 바람이 자기 탓이 아닌 남편 탓이라는 걸 호소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살살 아부를 하는 게 이 소음 문제로 악귀처럼 대거리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하지만 제가 미쳤다고 남편과 붙어먹은 여자를 용서하겠어요? 애초에 그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의심도 됐고요. 미안하지만 이제 와서 그쪽한테 내 남편하고 왜 바람 피웠냐 따져 물을 생각 없어요. 짐승들이 짐승 같은 짓 저지른 건데 거기에 뭐 타당한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그쪽이 저지른 죄에 달게 받아요. 상간녀 소송도 걸 거니까 마음이 준비하고 있고요. 사모님, 제발요. 저 아직 젊은데 상간녀 소송이라뇨. 안 그래도 감옥 가게 생겼는데 저 돈도 없어요. 그 다이어트 약 사 먹느라 돈 다 써서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라고요. 그건 내 할 바 아니죠. 지금 있는 집을 팔든 뭘 하든 알아서 하시고요. 다신 볼 일 없었으면 하네요. 사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뭐든 다 할게요. 네? 저는 눈물로 애원하는 이웃집 여자를 뿌리치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한 끝에 남편과 이웃집 여자 둘 다 민형사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고소는 전부 다 진행했죠. 그렇게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남편은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형량이 초범치고는 제법 높게 나와서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아직 교도소에 있답니다. 물론 이혼도 했어요.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었기 때문에 집과 얼마 안 되는 재산도 거진 제가 다 갖게 됐고요. 아들 양육권 및 친권도 지켜냈네요. 상간녀인 옆집 여자는 제게 위자료를 주느라 가지고 있던 집도 팔고요.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갔답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기서도 썩 잘 사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뭐 다 자업자득이죠. 전 남편이 교도소에서 가끔 편지를 보내오는데요. 처음 몇 번은 읽었는데 전부 용서해달라, 뭐 출소하면 받아달라,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서요. 지금은 하나도 안 읽고 태워버리고 있어요. 조만간에 집을 팔고 친정 가까이로 이사도 갈 생각입니다. 현재 저는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처음엔 전 남편 없이 저 혼자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제가 손재주가 있는 편이라서요. 네일샵에서 나오는 매출이 나쁘지 않아요. 단골 손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주변에선 더 늦기 전에 재혼하라고 난리인데 글쎄요. 전 남편한테 너무 크게 대었기 때문일까요? 이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도 지레 겁먹고 피하게 되네요. 아들 역시 새아빠는 필요 없다고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요.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삶이 평온하고 썩 나쁘지 않거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